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뜻밖의 한국과 닮은 나라. 2. 예상치 못한 사건에 유럽 언론은 흥분했다. 3. 현대차, 러시아 대반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2년 국제민주주의 지수 랭킹에서 한국은 세계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일본 그 다음이 한국 수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통계는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작성한 것으로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에 따라서 완전한 민주주의 결합 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 4개 단계로 분류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일본, 한국 세 나라만 완전한 민주주의로 정의된 상황으로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매우 어두운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같은 선진 경제 시스템에서도 민주주의의 결함이 있는 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몽골에서부터 중앙아시아 티베트 고원에 이르는 소위 과거 몽골 제국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몽골 제국은 쿠릴타이 회의라는 대칸 선출 등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각 지역의 리더들이 모여 일종의 의회 제도와 흠사한 부분적 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기구가 운영됐었던 역사가 있어 다른 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민주주의의 희망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희망이 있는 나라들일까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일부 지역을 기준으로 탑 5 랭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은 과거 몽골 제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들이며 또 한국어와 비슷한 문법 체계를 갖는 지역 또 한국어가 널리 통용되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민주주의 제도가 빠르게 안착된다면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뤄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 데에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5위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5위 카자흐스탄 3.08점 인구 1900만 명. 중앙아시아의 핵심 국가 카자흐스탄은 2022년 기준 세계 민주주의 지수 3.08점으로 분류상 권위주의 체제의 비민주주의 체제로 세계 랭킹 127위에 아주 낮은 수준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9년 이전 구사점에서 0.14점 오른 것으로 어느 정도 나아진 수준입니다. 2022년에는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카자흐스탄에 있었는데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사건 이후로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상당히 신경 쓰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정치개혁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권 분야에 있어서도 신경 쓰는 모습을 특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 상원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발언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1900만 명.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아시아에서는 적은 인구가 아니고 국토의 면적도 세계 9위 수준으로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와 선진국식 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호주와 같은 인구는 적지만 땅덩어리가 커서 자원과 민주주의 선진 행정 시스템으로 초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고 국토의 면적이 넓기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터키와 같은 민주주의 체제이지만 다소 이슬람 근본주의 성격을 강화하고 민족주의를 강화한 권위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될지 아니면 이웃한 몽골이나 먼 한국 같은 나라와 같이 서구적 민주주의 체제하에 국가가 발전하게 될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으로의 노동자 파견이 1990년대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이며 일부 투르크 언어를 사용하는 카자흐스탄 주민들은 한국어와 문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화 언어적 배경은 카자흐스탄이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와 선진화된 행정 시스템을 이웃한 몽골이나 노동자 파견이 많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민주주의의 개혁, 행정 사회제도의 개혁을 빠르게 이루어내고 한국의 도움을 받는다면 급속한 선진사회로의 전환이 기대되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카자흐스탄은 내륙 국가로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인 만큼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의 안착까지는 많은 험난한 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 키르기스스탄 3.62점 인구 670만 명. 키르기스스탄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한 민주주의 지수는 2022년 기준 3.62점으로 나타나 세계 랭킹 116위의 권위주의 체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희망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을 받는 카자흐스탄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은 다행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어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개입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인구당 세종학당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670만 명,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역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5개씩이나 세종학당이 있어 한국어에 대한 열기, 한국 문화에 대한 열기가 매우 높은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기대감이 가장 큰 나라라는 점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 6차례나 정권 교체를 이뤄낸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여러 해를 집권하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상당히 민주성을 띈 부분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심지어 2014년까지 미 공군기지가 있었던 나라였을 정도로 친서구주의적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친러시아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군 기지가 철수되는 지경에 이르른 이후로 민주주의 지수가 5.33점에서 3.62점까지 추락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망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일부 이전받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민주주의적 부분에서의 개선 사회적인 분위기의 친서구주의화 또 경제적인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룩한다면 인구가 적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특성상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풍부한 산악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호수인 이시쿨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동방의 스위스와 같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광업과 서비스업 등의 산업만으로도 인구가 적은 특성상 빠른 속도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3위 네팔 4.49점 인구 3,003만 명. 네팔은 지금까지 거론된 나라 중에서는 가장 인구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3,003만 명 수준이지만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을 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민주주의적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의 내륙 산악 국가인데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친서방 국가이므로 괜찮다 쳐도 중국이라는 강한 패권국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1대1로 자본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네팔의 의회 민주주의까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잠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네팔에는 친중 마오이즘 정당이 있고 상당한 유력 정치 세력으로서 네팔이 친중국 성향의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 네팔에서 이 친중 성향의 정당의 윗세가 꺾이고 친서방화의 분위기가 다시금 감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대1노로 중국에 잠식될 위기에 네팔이 의회, 제도의 힘에 의해 깨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팔에서 유력한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파한 네팔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고소득을 누릴 뿐 아니라 한국에서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 또 선진 행정 시스템 또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경험하면서 네팔의 새로운 사회 세력 정치 세력으로 크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네팔의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막대한 자본을 네팔에 보내고 있고 그들은 네팔에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네팔의 근본적인 사회적인 개혁에 가장 큰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들로서 네팔의 변화에 가장 큰 주역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네팔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케어해
주어야 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2위 부탄 5.54점 인구 77.7만 명. 부탄은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에서 54점으로 점수가 매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합된 체제의 분류로 권위주의 체제도 아니고 민주주의 체제도 아닌 애매한 지수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부탄은 인구적인 규모, 국가적인 매력도, 또 번듯한 정치 제도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살펴본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 제도와 선진사회 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팔과 마찬가지로 인중국경 사이에 끼인 산악국가이지만 인구의 규모가 77만 명, 우리나라 부천시 인구보다 약간 적은 수준의 인구 규모로 국가적인 안정적인 소득만 확보된다면 빠른 속도로 1인당 소득이 증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뿐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나라는 뿌리 깊은 왕실 제도가 있는 나라이며 영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 젊은 왕세자 부부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 부탄을 개방화하려 하고 있고 입헌군주제 방식의 민주주의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탄 왕실에서는 적극적인 해외 유학을 국민들에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바로 한국어입니다. 온라인 무료 언어 학습 플랫폼인 듀오링고에 의하면 수해 동안 부탄에서 제1위 인기 학습 외국어가 한국어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부탄의 언어인 종카 언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단어 몇 개만 알면 비교적 쉽게 한국어 구사가 가능합니다. 종카어의 알파벳은 한국어와 비슷한 카차자타, 다나파바마와하라, 사하 이런 식으로 한국어와 비슷하고 높임말이 있는 점 일부 단어가 한국어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해 부탄에서 한국어 배우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부탄 정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유학을 장려하고 있는데 서구적인 민주주의 제도 또 선진화된 사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 유학이 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해외 유학생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부탄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도록 하여 부탄이 서구적인 민주주의 제도와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의 협력은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나라이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비싼 절차와 비용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세계 여행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나라이며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부탄의 매력은 장기적으로도 한국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1위 몽골 6.35점, 인구 334.8만 명, 몽골의 민주주의 지수는 6.35점으로 2022년 기준 지금까지 살펴본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어 결함은 어느 정도 있으나 민주주의 체제를 갖는 나라로 분류되는 등급입니다. 같은 등급으로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스라엘, 미국, 스페인, 칠레,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서구적 민주주의 제도를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점수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큰 나라입니다. 다만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끼어 있는 나라라는 점이 큰 걸림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몽골의 정치 사회에 관여하기 매우 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몽골에서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과 한국 노동시장의 관계는 매우 몽골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몽골의 20대 젊은이들 상당수가 한국에서 돈을 벌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온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성과로 한국 국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마다 몽골인 젊은이들의 근로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돈을 벌어 몽골에 송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시절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그 이후엔 몽골로 돌아가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몽골 상류층들입니다. 몽골의 일부 정치인들,
사회 상류층들은 아예 한국의 여러 채위 아파트를 구매하여 한국과 몽골의 삶을 동시에 누리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있고,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경우 정치적 망명 사례까지 나타날 정도로 한국 몽골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분야에서 우호관계 밀접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나라를 아예 하나로 합치자라는 다소 과장된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것은 양국 사이의 국민 감정을 다소 훼손시킬 수 있는 과장된 의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식의 국가 간 연합관계, 나토식의 안보연합관계, 유럽의 쉥겐 조약을 모델로 한 국경이 없는 우방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편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몽골이 완전한 민주주의화를 이룩하고 또 선진화된 행정 시스템 자본시장을 이끌어낸다면 인구가 적은 특성상 빠른 속도로 국가의 1인당 GDP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일대 및 히말라야 산간 지방 국가들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나라들을 살펴봤습니다. 싱가포르의 총리 리콴유 총리는 아시아인들에게 민주주의는 필요가 없다고 다소 황당한 의견을 내놓아 세계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제도의 실천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나라들의 다수가 한국의 젊은 노동력을 파견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또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한국도 이들을 필요로 하고 이들 나라들도 한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아시아의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가 확산될 수 있을까요? 한국의 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논란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에 대한 여파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으며 바이든 정부에 크게 실망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많은 이들이 우려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이 참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것을 선언하며 역으로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이죠. 특히나 LG가 방산협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던 폴란드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국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매달리고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현대차 그룹의 9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그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요. 더욱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타격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여러 방면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귀를 닫고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고 나서며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매체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는 제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말해놓고 오히려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바이든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 중심주의와 동맹 대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며 한국이 충분히 화날 만하다고 한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또 다른 매체는 동맹국 중 한국의 반발이 가장 큰데 그것은 한국이 가장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에 7억 달러가량 투자했으며 그 후 물류, AI 관련 사업 등에 3억 5천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총 15조 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동맹 투자액 중 최고 수준으로
실제 한국은 3만 5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기업을 미국에 보냈으며 칩4 동맹까지 참여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할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큰맘 먹고 결정을 내렸지만 돌아온 것은 바이든 정부의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매체들이 바이든, 트럼프와 다를 바 없는 미국 중심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나라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으며 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역시 법안을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간 선거 후 세부 법안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법안으로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올랐으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가 막강하기에 개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한국에게 불리한 법안 고수로 많은 이들이 한국의 피해를 우려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이 참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것을 선언하며 역으로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인데요.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을 붙잡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LG가 방산 협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던 폴란드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국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일 현지 시간 구광모 LG 대표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테우슈 총리를 내방하고 LG 에너지솔루션 폴란드 현지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임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약 100만 대의 전기차에 탑재 가능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곳으로 유럽 주요 완성자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구 대표는 LG 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이 LG의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구 대표와 관계자들은 한국과 폴란드가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LG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LG는 LG전자가 199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판매법인을 설립한 이후 25년간 폴란드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폴란드에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이노텍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LG뿐 아니라 300여 개의 한국 기업들도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 와중에 미국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 GM사와 미국 인디아나주에 동시 투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에 입점한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또 다른 거점으로 인디아나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도 LG 에너지솔루션의 협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배터리 생산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초대형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2027년부터는 광물 조달부터 재련까지 상당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해야 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이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밖에 없는 것인데요. 전기차의 절반은 배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GM의 성공은 곧 LG 에너지솔루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아나주는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의 입점에 성공할 경우 약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로 엄청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큰 변화가 없는 인디아나주로서는 이번 입점 기회가 대단히 큰 기회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디아나주의 주지사 에릭 홀콤은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배터리 공장 입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터지고 만 것인데요. 주지사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단단히 뿔난 한국 기업들부터 달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국까지 직접 날아와 배터리 업체는 전기차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들로 큰 문제 없다. 비자 문제 해결 전혀 문제 없이 하겠다. 한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에 와서 즉시 투입되어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겠다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주지사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이 또 어떤 뒤통수를 칠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인디아나주에 투자 결정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LG 에너지솔루션의 새로운 공장 장소로 캐나다 온타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다 광물까지 곧바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캐나다에서는 한국 기업을 맞이하기 위해 대형 니켈 광산의 채굴 면적 확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 기업을 데려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캐나다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혀 문제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더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놀란 인디아나주는 즉각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해당 카운티 의회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입점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제 혜택에 약 15년간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기업조차 이런 혜택을 받은 선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인디아나주가 한국 기업 입점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날까봐 마음 졸이고 있는 미국 지역은 비단 인디아나주만이 아닙니다. 현대차 공장이 세워질 예정인 조지아나주 역시 한국 기업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확정이지만 그 투자액을 대폭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지어질 경우 추산되는 고용인원만 약 8,000명으로 조지아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SK 배터리까지 조지아주 공장 설립에 관심을 보이면서 조지아주의 절실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그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SK 배터리가 LG의 핵심 인원을 빼왔다 등등 여러 이유로 소송에 걸리며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는데요. 상원 의원을 총동원해 LG와 SK 양측 임원을 만나 설득하며 간신히 재판까지 안 가고 합의로 끝낼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그 와중에 날벼락과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으니 캠프 주지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조지아주는 최대한 현대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디아나주처럼 조지아주 역시 독자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백악관과 단독 회담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는 현대차는 즉시 멕시코 공장을 개조하여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의 임금은 중국의 절반에서 30%까지 저렴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기에 멕시코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한국 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떠나며 갑이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어느 나라도 감히 뒤통수 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한국 기업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다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차 때문에 크게 놀라고 있어 화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철수 위기에 빠졌다던 현대차 공장이 엄청난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신차는 절대 못하겠다며 한국산 차를 찾는 놀라운 현상까지 나타나 중국 언론까지 이를 집중 보도하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자산을 남겨놓은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 정도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 생산 2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GM 러시아 공장을 인수해 규모를 더 키워왔습니다. 인수했던 GM 공장에서는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투싼과 펠리세이드를 생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도 했죠.
이를 위해 약 6,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리모델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쟁으로 현재까지 개점 유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00명이 넘던 직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에만 계열사 포함 18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남겨놓은 총자산 가치는 약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철수를 한다면 이들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르노, 닛산, 포드처럼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최근 닛산 자동차가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됐으며 르노그룹 또한 지난해 5월 지분 100%를 모스크바 시정부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는 현대차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푸틴은 2010년 총리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준공식을 찾아 시운전을 했을 정도로 공장 유치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현대차 또한 지속된 위기에도 뚝심으로 버텨왔던 상황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상황에서도 끝까지 러시아 시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구매력이 떨어졌던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 시장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므로 어려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그룹의 러시아 점유율은 28%대까지 올라섰으며 이는 르노 7.9%, 토요타 5.9%, 닛산 3% 등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높았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만 대 정도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현대차와 기아가 러시아를 떠나야 할 만급 충격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폰과 현대차의 빈자리는 중국 샤오미와 지리차가 메워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7% 증가한 12만 대를 기록했고 현대차그룹은 28%에서 현재 5%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중국차를 수입한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은 신규 판매 대리점을 480개나 늘리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했습니다. 이는 종전 대비 4배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와의 경제 무역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부터 공작기계까지 러시아 시장 공백을 적극 메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13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상황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차가 장악했던 휴대폰과 자동차 시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1위였던 삼성은 35%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거의 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스마트폰 병행 수입 등으로 삼성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신차 판매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중국산 신차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68만 대로 전년 대비 60%가 급감했습니다. 판매액 또한 52% 감소하면서 1조 5천억 루블, 25조 원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중국을 경악해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카자흐스탄 측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현대가 인수했던 GM 러시아 공장 중 일부를 산업 인력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물밑 협상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르면 6월쯤 카자흐스탄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보도하며 현대차가 물러날 경우 중국 자동차사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각 대상이 드러나자 대경실색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카자흐스탄 합작 파트너사인 아스타나 모터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992년부터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현대트랜스 얼마티 상용차 공장과 현대트랜스 카자흐스탄 승용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크레타와 엑센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지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만 5천 대 정도로 아스타나 모터스는 사실상 현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현대가 러시아 공장을 아스타나에 넘기기로 한 것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재매입 기회를 열어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구지엠 공장을 포함해 전체 공장을 모두 넘기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대표는 최근 현장 실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지역으로 수출이나 러시아 현지 생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러시아는 국제산업 주요 파트너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지목하고 자동차 생산 관련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미하일 러시아 총리가 카자흐스탄에 방문해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자동차 생산 협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일부를 재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일부 라인을 가동했다는 설명이지만 향후 공장 인수 후 생산 과정에 대한 테스트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 합작사도 현대차의 뜻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산 차에 대한 식지 않은 열기는 중고차 구입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고차 수출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러시아로 향하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다 전쟁 특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비교적 가격이 높은 신차급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러 중고차 수출 단가는 전쟁 전 대당 1만 9천 달러에서 지난해 2만 9천 달러로 몰라서 있습니다.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 7,300달러의 4배가 넘습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대수 또한 2021년 2,300대에서 작년 1만 9,60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 대수는 40만 4천 대였는데 러시아로 향한 비중은 0.5%에서 4.9%로 뛴 상태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은 2021년 1,800대에서 작년 1만 2천 대로 급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동해 묵호항에서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가는 것인데 향후 5월 2에서 3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지만 업계에선 대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세 동맹이 체결돼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1차 선적을 한 뒤 비관세 규정을 적용받아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 고가 차량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은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퇴출돼 무역 거래가 힘들어졌지만 중고차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중고차 수출 대수는 4만 3천 대로 전년 동월보다 3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3만 8천 대보다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금액 증가폭은 이보다 큰데 전년 대비 136%나 증가했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중고차 수출 대수는 50만 대, 수출 금액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레부터 중고차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고 5년 내 주행거리 10만 km 이내의 차량 중 200여 가지 항목의 품질 테스트를 거친 중고차를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확보한 중고차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물량이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중고차가 러시아로 집중 수출되는 점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러시아 시장이 결국 현대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매각 후 새로운 곳에서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인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던 GM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은 2017년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2020년 10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약 13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지만 현대차의 질주에 밀려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창정자동차가 이를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 인도 시장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한 이후 현지에서 외국 완성자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수 성공 시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은 9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56억 달러의 부품까지 하면 76억 달러를 수출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 501억 달러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현명한 대비와 인도 시장 장악은 향후 더 큰 매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